네, 반갑습니다. 항상 저는 반갑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제를 깔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날 주셨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좋은 날 되고 잘 되기를 바랄 거다. 라는 나의 희망이며 기대이며 간절함이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참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날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오늘 비 오는데 뭘, 오늘 날씨도 구진데 무슨 좋은 날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설교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꼭 선언을 해줘.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짜증났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좋다고 하냐. 나는 좋지도 않은 일 많은데 지는 좋은 날이 많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의 생각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일이 잘 되고 좋은 날 많으면 좋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내가 남이 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고, 그렇죠? 현재는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가 이루어지고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미래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땐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하게 열려질 겁니다. 왜? 잘 될 거라고 나는 선언을 했어.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있느냐 안 있느냐,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라지죠. 저는 전제 조건을 깔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날이 되려면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얘기한대요. 어린아이가 무슨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어? 지금은 직업에 대한 걱정, 염려들이 많아서 짭코리아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 직업 체험들을 하게 됨으로써 내 미래는 꿈은 뭐가 될 거다. 이 어린아이들의 꿈을 장래를 얘기하려고 하게끔 만들어 주고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복지라는 개념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이라는 개념은 비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게 하늘로부터는 꿈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에게 주어진 어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노인은 뭐 한다?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이게 사실 거꾸로 된 거죠. 어린아이가 꿈을 꾼다는 말을 봤는데, 그렇죠? 어린아이가 장래를 얘기해요. 사실 노인이 장래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장래를 얘기할 수 있고, 젊은이가 비전을 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90세 할머니가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학사학위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80세에 한의학에 도전하고, 근데 왜 80세에 도전하냐? 아내가 막아서 못했대. 우리 먹고 살게끔 해놓고 네 꿈 펼쳐. 근데 이 양반은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먹고 이제 나 되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한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과 똑같이 페이스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페이스로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4년 하면 난 8년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맞춰가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 가르쳐주면 좋겠다. 배 아프다면서 그럼 여기 만져봐. 머리 아프다면서 여기 만져봐. 침은 못 넣더라도 많이 문질러줘.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좀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비유를 지금 계속해서 드는 것은 뭘까요? 현재보다 다음, 그렇죠? 네, 오늘보다 내일을 꿈꾸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이미 과거는 살았기 때문에 과거는 돌이켜보는 거고 현재를 과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왜? 미래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과거의 내 모습과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공부에서 조사를 공부했을 겁니다. 사전, 사후 검사. 그렇죠? 비포와 애프터 사이즈가 어떻게 비교하면서 현재 나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 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로부터 미래 똑같은 대입의 방법 속에서 나가보면 미래는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미래는 희망적인가 부정적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를 공부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희망적이다라고 이제 희망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직장을 취직해서 내가 사회복지사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3년의 경력이 지나면 시설장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로 가서 60세까지 마무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3년 이상 경력한 다음에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센터를 설립하거나 수탁을 받거나, 그렇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장으로 갔다, 아니면 내가 센터를 해봤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하겠죠. 그러다가 정년하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센터장은 60까지 일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센터장은 65세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60세까지 하고 딱 해서 끝나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것은 3년의 경력이 생기면 쭉 가시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점프하시라는 거예요. 그 점프라는 개념은 센터를 설립하거나 센터장으로 가거나, 센터장 간다 개념보다도 센터장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고용된 입장의 시설장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내가 센터에 직접 운영해 보겠다는 꿈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대개 보면 여기서 되게 끝나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꿈을 한번 꾸어보는 거죠. 그 꿈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복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100점인데 복지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저 마트, 디파트먼트에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 다양한 모습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행하면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부득불 내 뜻대로 된 건 아니지만 2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촌과 라이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즉 법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잘 안 됐던 거고 국가에서 협동조합에 해를 하면서 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 조건들이 많아서 아동센터 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인천대학교 우리 행정학과 행정교수님 쫓아다니면서 방법 없을까요? 그랬더니 방법 없어. 아동센터를 벗어나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막아서 못하게 했던 것을 문을 열어주고 권장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죠.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단체 형성해서 하나 이익을 취하고 단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익 추구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익 추구도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비영리 개념이 들어갑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로서 하나의 사업들을 하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저희가 지구촌 센터와 라이프 센터 이렇게 2개 되었는데, 라이프 센터는 약간의 인원 변경하게 되면 이 공간의 비율이 차이가 있어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인 심곡지역아동센터를 영입해서 지구촌과 심지를 해서 심지 이름을 쳤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공개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머리 글자 써가지고 심지했는데, 이건 심지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심지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의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어떤 시설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아래 밑에 집어넣는 형태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복지백화점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꿈을 꿀 것인가? 어느 곳까지 꿈을 꾸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식사 끝나면 모든 과정 마치면 자격증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당능면으로 던져놓고 아무리다 나중에 마지막에 할 때 필요하면 꺼내 쓰겠지 하고 던져놓을 거고, 아니면 자격증 받고 바로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내가 나름대로 내 꿈을 펼쳐갈 수 있을까? 그렇죠? 여성분들은 되게 많이 일을 합니다. 남성이 이제 사회복지계에 들어와 있어요. 저도 남성이고. 그러면 솔직히 여성분들은 남자가 벌어오니까 부수적인 차원에서 같이 맞춰서 한다 치더라도 남자가 사회복지에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한 분 여기서 저희 센터에서 했던 젊은 멋있는 친구 있어요. 7가지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 자격증 던져놓고 딴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자격증하고 1급 시험에 합격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 가정을 꾸려가야 됐잖아요. 수입이 적으니까 자격증을 던져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과연 사회복지사가 꿈을 꾸되 끝까지 꿈을 꾸고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꿈은 어디까지 꿀 수 있을까?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사례를 들고 이 얘기하는 것보다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고 있는 이 기관과 이 센터에서 우리 법인 내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과연 제가 꿈꾸자 하고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 심지 복지백화점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지를 되게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복지의 시작은 어디서 볼까? 복지라는 개념이 뭘까? 복이 되는 땅? 복이 되는 지역? 복이 되는 방법? 그럴까요? 그럼 복지를 어디서가 복지가 시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초의 복지는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되게 복지론에서 이거 갖고 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그러면 최초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복지가 필요했을까 없었을까? 최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복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에덴 동산에서 복지가 필요했을까요? 거기는 생명실과가 있고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히, 그것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면 돼요. 그리고 흐를 마시고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어요. 영생의 가능성까지. 왜? 그때 당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복지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럼 복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가 왜요?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볼까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마에 시작.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한 복지. 자,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 복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가면서 결국은, 그러면 쫓겨나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내어 쫓으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 파기가 됐어. 그래서 넌 내 백성이 아니고 사단 백성이 됐어. 마귀 백성이 됐어. 그냥 나가. 소속이 달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야. 나가.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쫓아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쫓아내도 내 자식은 내 자식 아니에요. 그죠? 법적인 부분에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 마음이 이제 가는 거죠. 사랑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말합니다. 땀을 흘려 노동을 통해서 살아남아라. 지금 네가 나를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너의 영혼은 죽었어. 그냥 여기서 죽으면 끝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는데 어떤 방식에다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남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담에게 준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아담과 함께 있던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는 어떨까요? 하와는 아이를 낳아서 살아남아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면 죽어요. 여기서는 영생하는 실과를 계속 먹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에덴 동산 벗어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면 살 만큼 죽어요. 사람이 죽어.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쫓겨난 사람은 인간이야, 인간. 그렇죠? 사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을 같이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인류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어가요. 그런데 인류는 여전히 존속해. 인류가 존속하는 방법은 뭐냐? 노동을 통해서 해라. 남자는 노동을 통해서 하라. 여자는 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왜 아이를 낳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살아남죠? 진정한 복지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자는 노동을 통해서 복지를 얻는 거고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자, 공통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랑하며 살아남기. 사랑하며 살아남기예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아담 같은 경우는 땀을 흘려 노동을 통해서 복지. 그러니까 진정한 복지는 어떤 복지일까요? 국가에 주는 복지가 아니라 어떤 복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벌어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복지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활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복지에. 자활 스스로. 근데 지금 힘들어. 그래서 조건부 자활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사실 완전히 자기 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복지가 필요 없죠. 이미 스스로가 복지를 해결하니까.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 노동을 통해서 복지를 하라고 한 거고 여성은 뭐냐? 여성에게 일을 하는 것은 뭐냐? 그 노동이 아니라 여성은 노동 자체가 애를 낳는 게 노동이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한 세대 남겨져 가면서 그 남자는 어떻게 돼요? 땀 흘려서 아내와 자식을 먹이고 여자는 아이를 잘 키워서 그럼 아이가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들과 딸을 낳을 거고 딸은 애를 낳을 거고 아들은 또 돈을 벌을 거고 또 땀 흘려 갈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길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복지라는 개념을 차이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분야가 다른 상호협력 대상. 예,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복지라면 여자는 애를 낳는 게 복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달리 말하면 남자가 돈 벌어왔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야. 내가 넌 줬고 내가 벌어왔고 내가 수고했고 그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그러면서 구박을 아내에게 해. 돼요 안 돼요? 미친 짓이에요. 여자는 죽기 살기하고 애 놓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여자가 애 놓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호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협력이야. 사회복지는 어떻게 돼요? 상호 협력이 되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애 놓고 나 열심히 키웠거든? 그런데 왜 내가 너한테 집에 당가야 되고 내가 네 눈치를 봐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애를 낳기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우리 노후 때 먹이 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잘한 건데 왜 네가 돈 좀 벌어온다고 그래? 막 그래서 싸울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안 싸워요? 싸워야죠. 단지 영역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영역이. 그렇죠? 영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상호 갈등과 상호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국가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통제 기능. 통제 기능을 이해를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죠. 공권력으로서 뭐예요?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강권,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그럼 종교는 뭐가 있죠? 종교의 기능은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안 되잖아요. 종교끼리 해서 타협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종교가. 사회복지의 기능은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호 갈등과 상호 협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 헤어져! 이혼해! 도장 치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행복한 걸 알지만 막상 헤어지면 후회를 하는 것이 이혼이고요. 뭐가 안 됐어요? 협력이 안 된 거죠. 협력만 하면 이혼할 필요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남자는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물론 씨를 주는 건 주지만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낳아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남성분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니, 나 결혼 안 해봤거든요.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고마운 거예요. 왜? 이 애들이 나중에 나 먹이 살렸잖아요. 지금 우리 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대상이 돼서 함께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양육할 거, 우리가 보호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리가 힘없어서 덜덜덜덜 두물 사이가 떨릴 때 잡아주는 사람이 그 아이들이 해주잖아요. 복지는 뭐죠? 그렇게 협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가 다른 것이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는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럼 그것이 좀 발전해 볼까요? 사회복지론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개론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자선조직협회 COS, C는 캐릭터예요. 자선이란 말, 오르가니제이션, 그래서 협회라는 단위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인보관 등이에요. 자, 우선 먼저 인보관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그때 당시 하나의 지도급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설교에서 말을 하니까 사랑을 실천하려고 자원봉사로서 이 사회에 나가서 전쟁의 고아나 이런 나그네 또 과부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는 수혜를 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 수혜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근데 그들의 대차가 누구였어요? 기독부인들. 예수 믿는 전도자들이나 여성분들, 예수 믿는 집사님들, 되게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웃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자선조직협회가 나중에 형성되는 거죠. 처음에는 개인이 했고, 그다음에 교회가 했고, 근데 그런 것을 단체로 만들어서 자선조직협회로 만들었겠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디에 기초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에 기반해서 실천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현재는 이걸 뭐라고요? 선별복지. 그렇죠? 선별복지라는 말을 쓰게 되고 되게 보수층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복지도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고 그런 건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너한테 도와주는 거야.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도와주는 건 좋은데 굉장히 뭐 갑질하는 것 같고 도와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우월하고 넌 내가 주고 그럼 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 내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했냐고. 내 신분이 그랬고 내가 노예고 전쟁터에서 내가 고아가 되고 근데 내 책임이냐고. 전쟁이 내 책임이냐고. 그러면서 생각할 때 이 하는 사람들이 해결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 해요? 인보관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들이 교수와 학생들 주축으로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책임이다. 국가 책임. 이 사회라는 개념은 국가를 얘기합니다. 사회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 수혜론에서 수권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지를 받는 게 눈치 보고 커져 내가 얻어먹고 내가 받고 내가 도움받으니까 눈치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당당하게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런 어떤 복지 혜택 나한테 알려주시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내가 받을 권리를 가지고 수권이에요. 이러면 복지를 시작하게 되면 수혜론에서 수권론으로 가게 그러면서 국민으로서 권리가 바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복지권이 복지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보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가요? 되게 보편복지를 가게 되죠. 정치사에서 보면 이게 또 우리 민주당이 이제 보편복지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이 선별복지를 강조하죠. 이 선별복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보편복지의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사회가 그만큼 미시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자선조직협회가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의 기반으로 됐다.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인보관 운동의 보편복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랑의 기반은 사랑의 기반인데 어떤 사랑의 기반이냐?
하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자선조직 협회가 있다면 인보관 운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 사랑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만물의 영장으로서 권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게 보편복지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남을 때리고 남에게 강간하고 남의 걸 빼앗고 남에게 죽이고 그러면서 했을 때 내 인권이 보장될까요? 그렇죠. 인권은 사실은 남아있지만 권리는 남아있지만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침으로 해를 끼친 만큼 내가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감옥에 가는 사람은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가는 사람 인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것을 물어서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죠.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라고 해서 다 모든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냐?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지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너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체계, 가치 체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어리고 힘들고 소수자는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이 소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집어넣어버려요. 동성애도 집어넣어요. 자기 선택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그래요. 동성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출산 문제 속에서도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 속에 돼요. 어려워져요. 기존의 전통과 체계를 부수면서까지 가는데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동성애자들 이 말 들으면 대모할 겁니다. 우리도 국민이고 우리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랑으로 가는 게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선별복지가 좋으냐 보편복지가 좋으냐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정리해보면 보편복지를 모든 인간은 다 복지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잘 나가는 저 대기업의 회장님도 복지 대상자입니다. 근데 워낙 잘 나가니까 내 복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복지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이죠. 그 사람도 복지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다 보편복지를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키우고 밀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못하는 사람 밀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딱 그래서 말해서 잘하는 사람 밀어줘야죠. 이게 선별복지입니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 키우고 미루고 나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또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편복지가 좋다, 선별복지가 좋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되게 보면 부천시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편복지야 이런 이 분위기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게 선별복지하는 그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선거에서 이겨서 지배하고 시장도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국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사실은 아니거든요. 남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보편과 선별을 함께 여러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나는 보수적이니까 선별복지. 나는 인보관 쪽에서 나는 보편적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고는 미시적인 것은 볼 때 보편복지, 선별복지에 나가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서 어떻게 된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 심지 복지백화점 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는 영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집약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아동, 노인, 장애 이런 식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 속에서 나가는데 자,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있어요. 그죠? 노인도 주간보호센터가 이용시설이고 양로원 같은 거, 요양원 같은 건 생활시설이 있죠. 그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그래서 요 영역으로 준비하고 이 마지막에 여기에 지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지원해 볼 수 있을까? 외부적인 시스템, 조직들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네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하는 목적이 뭘까라는 거죠. 자, 오른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예, 이 톨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시작. 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 창출. 자, 효율성과 효과성이란 뭔지 아시죠? 효율성은 뭐 대비, 대비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효과성이라는 건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속에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꿈을 꾸는 거죠. 그냥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삶의 행복감 증진기업. 다시 시작. 삶의 행복감 증진기업. 행복감 증진 기여. 예. 기어다 띄었어요, 여기요. 예. 최종적인 건 복지라는 개념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철학자들은 그래요.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을 내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버려진 존재. 신에 대해 저항하고 항거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실존주의, 무신론주의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유신론자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버려진 존재지만 희망 있는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눈들이 다 다르다. 어느 것이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통합적 사고 속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실현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동복지백화점, 노인복지백화점 이렇게 구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동복지백화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역아동센터. 2번 시작. 다함께 돌봄센터. 시작. 그룹홈. 시작. 학대 피해 아동센터. 그 다음에 교육청 거점형 돌봄센터. 예, 아동을 전 5가지 영역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이쪽이네요. 예. 교육청에서 지금 3개월의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오해가 하신 분들이 많아요. 혐오시설로 오해를 하시고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를 마치 옛날 보육원처럼 이상하게 고아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역아동이 좋아요. 그래서 아동센터를 보내기를 꺼리고 마치 학원같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왔다 갈 수 있는 건데 이 교육청 상에서 학교에서도 하지만 그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하는 게 있어요. 가장 편하고 부드러운 느껴지는 게 교육청 거점형 돌봄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된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다 함께는 잘 사는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는 못 사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인식이 그렇잖아요. 정부부터 그렇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돕는 목적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전부 다 가난하고 가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대개 보면 지금 전문가들도 사회복지사라는 전문학사, 내지 학사, 석사, 박사까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왜? 전문성 떨어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실력 키우고 있어요. 공공성 부족하니까 공공성을 지향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은 굉장히 좋은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점형 돌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좀 이건 구도심에 있다면 신도심, 아파트가 몇 세대에 있는 이상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세워야 된다는 그 규칙에 따라서 다함께 돌봄센터 저희는 저희 아이파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 수탁을 받아서 현재 운행하고 있고 부천시에서 성공적 사례로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온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뜻이 있는 마음이 맞는 분들 제가 시설장을 모시고 또 다른 수탁을 받아서 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그룹홈이 있어요. 이 그룹홈은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상태,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를 그룹홈 속에서 커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 말은 최극한의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때로는 하루에서 6개월 단위에서 보호하다가 다시 집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 바로 그룹홈으로 보내서 생활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19세까지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성인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아동복지백화점이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원처가 있는데 바로 교육청에서 시사하는 우리는 어깨동무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는데 햇살 나눔 어떤 그 사업을 하면서 아동센터가 모이고 기타 다 함께 돌봄센터도 모이고 상담센터, 복지센터 다양하게 모여서 논의하고 학교도 함께 연관시켜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체계 속에서 아동복지백화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센터장을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는 센터장이 다 아동센터만 해도 별게요. 종류만 해도 5명의 센터장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지아동센터도 벌써 3개가 우리 들어와 있으니까 센터에 3명이 되죠. 다음 게 들어오면 수탁 더 받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피해 약대, 그룹홈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겠죠. 왜?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자산을 출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을 수탁을 받아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인복지백화점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인주간복지센터. 다음 시작. 노인재가복지센터. 계속 읽어주세요. 노인요양원 양로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노인은 3가지 종류로 되게 노인복지석이 이게요. 그래서 가장 편한 게 주간보호센터. 편하다는 개념보다는 건강히 그나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주간에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나이 먹는 건 죄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근데 나이 먹으면 뭐예요? 마치 죄인 취급하고 뭐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지는 안 늙을 건가?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막 그냥 배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간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 노인 주간보호센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조금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3시간짜리 요양을 받으시면, 제가 요양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서비스 감당하고. 근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빠요. 누가 뭐 앉아가지고 해줄 수 없잖아요. 요양보호센터 3시간 와서 하루에 가면 나머지 시간 누가 돌봐야 되는데. 가족 중에 하나 봐야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족회를 통해서 요양원을 보내자 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노인의 복지백화점 3가지가 있게 돼요. 국가에서도 좀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에 따라서 호전되면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그래도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하면서 사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노인복지는 3가지. 아까 아동은 5가지, 노인은 3가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경계에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장애 주간보호센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주간보호센터 오시는 분들은 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중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주간보호센터니까 부모님이 모시고 왔다가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돌보면 되겠고 너무 힘드는 것까지는 그래서 사실 이주하자니까 많이 거부를 해요. 다른 건 괜찮은데 장애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장애 쪽을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좀 빼긴 빼놨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총 9가지가 됐죠. 9가지 영역 속에서 그러니까 센터형 유형으로 봤을 때는 9가지 가지만 또 그 같은 형태에서 여러 가지 나가기 때문에 센터장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백화점을 구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현재 노인 쪽은 저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개인 시설로서 MOU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제가 노노케어. 저도 이제 센터 끝나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80세까지 일한다고 제가 호언당담하고 있으니까 저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노케어 하던 상황에서 주간보호센터 한다든지 요양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남 밑에서 있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능력이 안 되고 남 밑에 있으면 그냥 잘려. 그래서 남 밑에가 있으면 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 밑에 못 살아면 내가 내 걸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굳이 왜 남 밑에 있으려고 그래? 조직 생활에 능숙한 분들은 남 밑에서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저같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만들어가 내가 하면 돼요. 돈을 많이 못 받아도 내가 하면서 얼마나 편하고 재밌는데. 그렇죠? 내 꿈을 실현해가면서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보다 능력이 크잖아요. 탁월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일단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젊음이란 나이가 있고 그렇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그것은 뭐냐? 제가 이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 자와 복지사의 낮아짐을 두 가지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한번 그리스도의 낮아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장생하신 이들의 선한 시에 나서서 육과에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피하여서 교회를 죽음을 가지고 지셔서 얼마 동안 주의 명단에 거하신 것. 예, 어떤 거죠? 하나님의 아들 왕자님이 낮고 낮은 니고데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낮아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회복지사로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될까? 우리는 눈높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낮아짐, 이 그리스도 낮아짐, 제가 왜 이 종교적인 내용을 갖고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권력자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노인이든 아동,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고 권력자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야. 클라이언트는 여러분 도움을 받을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시겠어요? 눈높이 해야 되죠. 눈 맞춤으로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자기를 죽여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까지 내려가는 것이 종교적인 차원,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맞는 건데 과연 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될 것인가? 조금만 내려갈까요? 그래도 클라이언트하고 눈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눈높이를 맞춰서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짐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제가 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자님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내려오는 것도 낮아짐이시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이런 희생의 모습까지 감당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1, 2, 3단계 낮아졌다. 하늘로서 땅에 내려온 것.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2단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까지. 그렇죠? 3단계를 보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될까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조금 흉내는 내야지 않을까? 눈높이로, 클라이언트 눈높이? 그렇죠? 애들 놀 때 아까 배드민턴 쳐주고 연습하더만 배드민턴 같이 해서 같이 놀아주는 단계. 애들하고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놀아주는 상황에서 같이 낮춰지는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낮아짐의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백화점을 할 때 제가 막 백화점이라고 막 거대한 기업을 만들고 막 해서 경제증을 주고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성공 사례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사랑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높아지면 돼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맨날 낮아지고 참 찌질하고 힘들고 우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맨날 바라보는 사람이 힘든 사람 바라보는데 그럼 나도 우울해지는데 때로는 우리는 높은 삶을 살아야 되죠. 어디까지 높아질까? 자, 그리스도의 높아짐과 사회복지사의 높아짐. 자, 그리스도의 높아짐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 예. 자, 결국은 이제 낮아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치고 올라올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꿈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이건 부천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꿈꿔보는 거죠. 그래서 각 전문가들, 민간위원들이 시작해서 발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시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만, 오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존감을 키워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심은 낮아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대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눈높이 내가 낮아졌지만 내 삶은
여전히 내 삶도 하나의 나도 복지의 대상자잖아요. 그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사회복지사. 말이 돼야 안 돼요? 월급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꿈꾸는 사회복지사. 제가 지금 그걸 해보려고 노력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래서 나는 가는데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가요. 만약에 내가 가는 게 욕심이고 어떤 그런 직업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만을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다 타요. 학력도 타고 뭣도 타고 다 타요. 근데 타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했어요. 사랑은 안 타요. 믿음도 없어져요. 소망도 없어져요. 타지 않는 유일하게 남는 게 뭐예요? 사랑. 그러면 사랑 한 실천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으니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공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타지 않는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타지 않는 쇠도 타고 다 타요. 자격증 타고 학위 타고 다 타요. 그래서 제가 학위에 대해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지속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 공부는 하지만은 그게 목숨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최고의 정점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했냐? 죽기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복지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될 때 많아요. 그래서 포기할 때 많아요. 그런데 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은 불량일까지 내가 성장하게 했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왜? 그것만이 남으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 자리를 박차고 평생 보장돼요. 어디 가든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예요. 근데 대고 장애인들의 소리에 들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미쳤어요? 맞아요. 미쳤어요. 어떤 미쳤어요? 아름다움이 신할친. 아름다움에 미쳐버렸어요. 어떤 아름다움? 내게 맡겨진 수많은, 내가 여태껏 살고 이만큼 살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디어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도 같은 눈높이로 그들의 장애인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 발전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을 전체 또 10번째가 나오는데요. 그걸 전체적인 걸 같이 해보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면 시작. 우리 서로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악을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 예,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니까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빼앗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고 그다음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렇죠? 네. 우리가 복지하면서도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반대 개념으로 10계명에서 그만한 거 볼까요? 반대 개념이에요. 똑같은 걸 뒤집는 거 시작.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하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리한 행동과 감정이다. 어떠세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내가 직업적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거고 앞에 것을 하면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할 때 이네이블러, 천사로서의 사회복지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걸 제가 이해해요. 자, 그러면 내가 중국에 가면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뭐 과학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분의 총장님이 나이가 많은데 기독교로 들어가면 중국에서는 거부하잖아요. 공산주의니까. 종교는 아편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갈 때 사랑주의로 하고 들어갔어요. 인민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주의. 그래서 사랑주의인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가면 저항이 생기니까 사랑주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랑주의는 기본적으로 아가페적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 사랑이 있어요. 되게 뭐 인간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뭐 친구나 부모 여러 가지 다른 사랑도 구별하지만
여러 종류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 부모적인 사랑, 그럼 인간 사랑.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사회복지의 강점이 실천론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회 사랑 실천의 방식은 뭘까? 복지 시스템을 택했다. 그러니까 저는 남은 자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십시일반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라고 하는 웰페어라고 하는 그죠? 웰페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사랑을 이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곧 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복지백화점을 꿈꿉니다. 그러면 이 복지백화점을 꿈꿀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뭘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거 시작. 힘과 마음을 합하면 하늘도 이긴다. 자, 시작.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이다. 세 번째 시작. 마음이 지적이면 천리도 지적이다. 네 번째 시작. 마음이 풀어지면 하는 일이 가볍다. 다섯 번째 시작. 여기서 공통된 단어는 마음이다. 어때요? 아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10계명을 줬을 때도 그런 뭐들 하라 하지 말라고 귀찮게 따지고 들지 마시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한 거다. 그러니까 복지백화점을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저는 복지를 택하겠다. 근데 복지를 택하는데 뭘 하겠다? 돈으로 하는 것은 복지지만 마음으로 복지를 시작하겠다. 그 마음속에 돈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뭐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대요. 하늘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뭐야? 이거 뭐야? 말이 마음이고 봐. 결국은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고 그 행동이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 문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문화, 자기만의 어떤 트렌드, 자기가 어떤 트렌드 가지고 갈까? 여러분만의 트렌드를 만드세요.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드세요. 이해하셨어요? 그거 없이 가면 인생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트렌드 갖고 가세요. 지금은 트롯이라든지 기타 무슨 어게인성 해가지고 노래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그때 그 평가자들이 하는 처음에는 난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가면 철학들이 있더라고요. 딱딱 지적을 해주는데 굉장히 확실하게 지적을 해줘요. 자기만의 트렌드로서 자기만의 색깔로서 노래하는 것을 만들어라. 나훈아하고 남진하고 유명하죠. 나훈아하고 남진이 같아요, 틀려요? 공연 방식이나 말하는 거나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가수라는 공통점인데 다른 모습으로 가요. 자기만의. 여러분 사회복지사로 갈 때 자기만의 그 트렌드를 만드는데 어떤 트렌드를 내가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예요. 아이고 저 끝나면 자격증 받으면 냉장고에 근데 장롱에 던져놓고 다른 거 할 거거든요. 저 이거 안 할 거거든요. 예,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고 사회복지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서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 번 돈 가지고 신나게 쓰세요. 재밌게. 그리고 잉여 자산이 좀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시설에, 어려운 시설에 기부하세요. 그럼 여러분 사회복지사 이런 것보다 더 큰 환영과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회복지 하겠다. 사회복지 꼭 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 하시라는 거죠. 마음을 가지고. 자, 그래서 사랑 실천 방법을 제가 한번 모색해 봤어요. 제가 지금 마을목협동조합 속에서 제가 총무 기능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저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총무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할 때 한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세이비어 교회,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의 어떤 그 방식을 취해요. 그분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로 시작. 국가로부터 완전 독립, 무지원. 밑에 시작. 독자적 인간 자본을 유입하여 진행함. 네. 이번 현재 부천역 주위에서 열심히 사업부터 하고 있는데 청개구리 버스라고 아실 거예요. 이정화 대표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민간 기업이나 민간 단체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두 군데 월세 내고 운영하면서 카페 운영하면서 식사 제공하고 청소년 하고 이 사업부터 해나가요. 저는 그분 보고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뭘로? 맨손으로. 제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맨손으로 뭘 하기가 그렇거든요. 맨 땅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실제 해서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사모님이 엄청나게 힘든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비어 교회의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 밑에 방식을 취합니다. 밑에 방식 읽어줘. 시작. 국가의 기능을 수탁받아 실천함. 민간 자본의 유익을 도입하여 협약을 통한 실천함. 국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병행함. 예,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믿음이 그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기능들을 하고, 국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국민에 대한 수권자로서의 그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럼 국가가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수탁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움직이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의 돈. 어차피 국가가 할 거 내가 수탁받아서 한다. 근데 개인은 안 주니까 법인으로서 한다. 이렇게 나와서 나가는 거죠. 자, 그 방식 하나.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아무리 없다고 해도 아동센터 만들어서 돈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만들어. 민간 자본, 내 개인 자본 집어넣어.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나 말고 또 다른 자본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저는 하겠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한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분은 저분들의 스타일 가는 거고 나는 이 스타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구분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복지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하겠다. 그래서 수탁받을 건 수탁받고 개인적으로 할 건 하고 민간자한테 MOU, 협약체계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건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9가지 형태로 만들어가지만 이걸 어떻게 다 해요? 했을 때 저는 통합이니까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실습생들이 같이 모여있잖아요. 또 직장 내에서 같이 했을 때 동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즉 이런 사회복지 개념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 나 이런 소리 안 듣고 살고 싶다. 이런 한번 목표를 정해봤어요. 요 내용은 뭐냐면 어떤 그 모임에서 이 내용을 했어요. 가장 듣고 싶은지 적어보기. 그래서 발표하고 막 그런 식인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몇 개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동료에게 아니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또 민간 이런 여러분 CMS 나갔을 때 소개할 때 복지시설 다 복지사들 다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들어야 되는 거. 그러나 사실 듣고 싶지 않는 얘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하고 따지며 덤벼드는 말과 투. 자, 이건 뭔지 아시겠죠? 이거 오해하고 던지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실습생한테 이렇게 지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서약서에 뭐라고 써 있죠? 세 번째, 슈퍼바이저의 말과 지도를 다른 써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니까 내 딸은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황당했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핑계 변명 책임 전가. 듣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한테 한다면 환영하겠어요? 세 번째 시작. 옛날 사람 꼰대. 특히 이런 소리. 자, 네 번째 시작. 세대 차이 나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근데 지금 젊은 꼰대도 있어요. 네, 자, 다음 시작. 너 때문이다. 네, 다음. 당신이 싫어요. 다음. 피해주지 마세요. 다음. 미소자가 찾아갑니다. 네, 어때?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그래서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소리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느껴지지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의 친구 누구한테 그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마음이 전달되면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소통이 안 돼서 자신의 이것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사랑은 말로 하나? 예, 사랑은 말로 해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지 마. 어르신들 그렇죠? 여자 드신 분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좀 이뻐하면 자식은 그렇게 이뻐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뻐하는 거야. 막 지금 어떻게 돼요? 교육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따르면 사랑은 말로 하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전달되지 않아요. 전달은 뭐예요? 전달 체계 속에서 행정론이잖아요. 전달이 돼요. 그 전달이 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말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마음이 없다. 복지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해해요. 아니, 나한테 열심히 하는데도 때로 상대방이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어.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없어요. 듣더라도 여러분이 10분,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가능한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희망입니다. 자, 동료에게 듣고 싶은 말들, 제자에게, 선생님에게, 주변에, 가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혹시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못하더라도 가장 내가 존경하는 분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이십니다. 라고 엄마예요, 아빠예요. 라고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설령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숙제를 내도 그런 걸 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이런 소리 들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아직 그런 소리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제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 자식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근데 저는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경합니다. 계속 내 삶의 몸의 노래입니다. 함께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우리 함께 해요. 우리 끝까지 가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신경 쓰지 못했네요. 같이 해결해요. 하나하나 또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 부모님들은 자식으로부터 부모님은 내 삶의 모델입니다라는 소리 들은다면 어떨까요? 전혀 현실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내 삶의 모델을 삼았습니다. 그때 부모의 살아온 삶이 그냥 보상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함께 걷고 싶어요. 왜? 파트너로. 그래서 지금 제가 복지백화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60세까지 저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능력 있고 희망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센터장으로 그래서 5년 동안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그럼 이런 분들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잖아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자기에게 5년의 기회, 그냥 놀고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센터장이라는 입장에서 수입도 얻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당당히 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종교를 떠나서 같이 해요. 처음에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이니까 뭐 같이 이게 기독교인만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면 좋겠지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mercy, 자비로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간다. 그렇죠. 함께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네 번째 시작.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네. 이렇게 중요한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함께 가는데 오래가 끝까지 가자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데 남편밖에 없는데. 근데 같이 가요. 지금 어디에요? 세컨드 와이프, 세컨드 허즈번드잖아요. 그죠? 직장, 그죠? 파트너로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남편보다 더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행복한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서. 근데 요즘에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분. 그래서 멋있게. 제일 마지막 하는 거예요. 이게 상급자로서 하는 말도 있는데 내가 상급자로서 업무만 줬지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해요.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는 책임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문제를 해결해 보야 하지 않을까요? 격려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같이 풀어주고 책임감도 같이 나눠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계 아니어도 다른 어떤 종류의 가수라도 좀 멋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꿈꾸는 사회복지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12월 22일 날 우리 아까 지원 넷이라고 했잖아요. 어깨동무 네트워크에서 제가 역량 강화팀에서 사회복지사의 글쓰기라는 제목을 갖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바꿔버렸어요. 사회복지사의 글쓰기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죠? 글 쓰는 사회복지사. 단어를 선택해도 돼요. 사회복지사의 글쓰기라는 단어하고 글 쓰는 사회복지사하고 같아요? 틀려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사회복지사의 글쓰기는 이거 의무처럼 느껴져서
부담이 돼요, 부담이. 근데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자원함으로 쓰는 것도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돼요. 아까 높아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내가 다른 데 에너지를 얻어서 또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신앙은 위로부터 사랑받아 전달하는 것이고, 사람과 관계에서의 좋은 영향들을 받아서가 전달해 주고, 이게 거잖아요. 그 높아지고 낮아짐이 바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모습. 그게 가장 큰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 심지 복지백화점을 만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 내용을 저는 실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어떻게 해요? 저는 해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시스 끝난 다음에 혹시 나중에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정보를 얻으시고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